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한국 무기의 인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인 PGG의 흐바웩 회장의 방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KF-21과 레드백의 도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한국에 입국한다고 하죠. 이처럼 한국 무기의 인기가 잠깐 반짝할 줄 알았는데 가장 높은 곳인 줄 알았던 한국의 인기가 어디가 끝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 무기가 잘 팔리기 시작한 초반에 일본인들은 한국이 가진 건 고작 해봐야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의 육상 전무기일 뿐이라고 했지만 갑자기 일본인들마저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한국을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일본인들이 과거 했던 그런 주장은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외국에 판매하는 무기는 K9 자주포와 K2 전차와 FA-50 경공격기가 전부였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K9 자주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K2 전차와 FA-50 경공격기는 K9 자주포에 비하면 수출량이 압도적으로 낮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죠. 실제로 K9 자주포는 한국 무기 중 세계에 가장 잘 팔리고 오랜 단골이 많은 스테디셀러 중 하나입니다. 과거 한국의 방산은 한국군 외에 추가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해외 수출을 노려야 했지만 쉽지가 않았죠. 아무래도 한국 무기는 신뢰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전쟁 당시 우리가 만든 무기가 단 하나도 없었을 뿐더러 미국이나 전 세계의 지원을 받아 겨우 사용하든지 또는 바닥에 떨어진 무기를 주워 사용하는 게 우리 한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한국에서 무기를 만들었다니 믿는 외국인들도 없었고 만약 믿는다 하더라도 한국산 무기의 신뢰는 바닥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안 되는 예외가 바로 K9 자주포였습니다. K9 자주포는 1999년 시제 차량 생산 때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미군의 주력 자주포인 팔라딘이나 영국제 AS-90의 최대 사거리가 30km대였는데 K9 자주포는 기본 사거리가 40km였고 특수탄을 사용한다면 52km까지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K9 자주포는 다른 자주포에 비해서 사격을 준비하는 시간도 매우 짧았습니다. 보통의 자주포는 사격 지점으로 포신을 돌리는 방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자주포를 조종해 포신의 위치를 돌려야만 했는데 K9 자주포는 전자식 사격과 사격 통제 장치와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춰 이 과정이 전부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K9 자주포는 연평도 포격전을 통해서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당시 K10도 없는 상황이라 장병들은 손으로 탄을 옮기며 사격했는데 이 공격만으로 북한군 포병 진지가 초토화했으니 말이죠. 그런 다음 2017년 2월 핀란드가 1억 4,600만 유로를 내고 중고 K9 자주포 48문을 사들였습니다. 이를 보고 에스토니아 또한 2018년 6월 4,600만 유로에 중고 K9 자주포 12문을 구입했으며 노르웨이 또한 2017년 12월에 K9 자주포 24문과 K10 6대를 수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으로 현지에서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국가도 생겨났습니다. 튀르키예가 가장 먼저 2000년 5월 한국과 자주포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대당 160만 달러에 판매하기로 했으며 현지 생산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생산되는 K9 자주포의 명칭은 T155 프르트나다이며 현재 300여 대가 운용 중에 있습니다. 튀르키예 다음으로는 인도가 2017년 3월 K9 자주포 100문의 수입 계약을 맺었고 이 역시 기술 이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인도 현지 생산 기준 100문에 6억 4,600만 달러, 한화 약 9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지 제식 명칭은 K9 바지르입니다. 심지어 인도에서는 그 성능을 높게 인정받아 지난달 200대를 추가 주문했다고 하죠. 호주 역시 지난해 12월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장전 지원 차량을 15량과 기타 지원 장비 등 1조 원 규모의 무기 수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역시 현지 생산 방식으로 호주 현지 명칭은 AS9 헌츠맨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집트 역시 올해 1월 현지 생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의 수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9 자주포만 봤을 때는 한국의 방산 수출량이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K9 자주포 외 다른 무기들의 수출은 K9 자주포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K2 전차의 경우 한국을 제외하고 지난해 폴란드가 180대를 직도입하고 820대를 현지 생산하는 방식으로 1000대를 계약했으며 튀르키예에 기술 수출을 했고
추가적으로 현재 오만과 계약을 대기 중이며 노르웨이, 이집트와 조율 및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인도가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죠. 폴란드에서 매우 압도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이전에는 K9 자주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출량이 초라했고 내수용이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뿐만 아니라 FA50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FA50은 2014년 3월 필리핀과 본 계약이 체결되면서 FA50 12대를 수출했고 2016년 12월에 필리핀에서 실전 투입이 됐고 2017년 바로 마라위 전투에서 맹활약을 떨쳤습니다. 그 밖에는 이라크와 폴란드가 FA50을 도입하여 운용 및 운용 예정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일본인들의 말이 다 이해가 되죠.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수출된 무기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숨겨진 엄청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사일이죠. 아마도 현무, 천무 미사일은 지난해 최소한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무기들은 현재 해외에 수출이 되면서 한국하면 전차나 경공격기 외에는 특출난 무기가 없다던 일본인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한국은 비밀리에 미사일 사업을 펼쳤고 그 성능은 K9 자주포, K2 전차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강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현무원 미사일은 한국군 최초로 실전 배치된 탄도 미사일입니다. 1986년 전력화된 180km급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속도는 마하 3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오래되기도 했고 새로운 신무기들이 등장하며 전량 퇴역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만들었고 현재는 현무포까지 진행됐으며 대한민국 국군의 주력 미사일로서 현무원, 현무2와 같은 전략탄도 미사일입니다. 특히 현무포는 지난 2017년 3차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해제된 이후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진 것을 계기로 사업을 추진했고 2020년에 개발이 완료됐으며 현재 테스트 및 실전 배치가 가까워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지난 2021년 9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잠수함 탑재 수중 시험 발사에도 성공했습니다. SLBM은 잠수함 특유의 잠합 능력과 수중 발사 체계가 가지는 은밀성의 탄도미사일이 가지는 파괴력이 더해져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진 나라는 지금까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북한에 이어 세계 8번째 SLBM 보유국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2009년 6월부터 1,300억 원의 개발비로 천무 다연장 로켓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이후 2013년에 개발이 완료되어 2015년부터 실전에 배치가 됐습니다. 기존 군단급 화력 체계인 구룡보다 사거리와 화력, 그리고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해 군단급 정찰 무인기와 더불어 군단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늘린 체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무는 현재 미국의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과 유사한 기능을 갖춰 자주 비교 거론될 정도로 매우 뛰어난 성능을 지닙니다. 게다가 과거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급격하게 제기되어 나온 번개 사업 중 하나가 KTSSM인데요. 이는 400mm와 600mm의 전술탄도 미사일이며 400mm 미사일이 우리가 다 아는 천무2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600mm 미사일의 경우 사거리 290km 탄도탄으로 KTSSM2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무2는 수많은 나라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폴란드였습니다. 부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천무는 미국의 다연장 로켓포 하이마스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300km 떨어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개 언급할 정도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천무2의 시험 발사 때 폴란드군 관계자들이 직접 참관했고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소식통에 의하면 당시 천무2 미사일은 홀인원에 가까울 정도로 30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킨 것으로 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외신들은 헬기용 대전차 미사일 청검 또한 큰 관심을 보이는데요. 청검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이며 최대 8km 떨어진 적전차 등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청검은 말 그대로 하늘의 검이라는 뜻이며 영문으로는 탱크 적격수라고 부른다 합니다. 특히 청검 역시 천무와 마찬가지로 세계 대전차 미사일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의 헬파이어2 수준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검은 전차는 물론이고 함정도 타격할 수 있기에 하늘과 땅에서 전차와 장갑차, 차량과 벙커,
함정 등을 모두 공격할 수 있는 다용도 미사일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청검은 지난 12월 15일 사우디아라비아 등 총 7개국 해외군 고위 인사들이 참관한 가운데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국내 업체가 개발한 신무기인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인 청검을 실사격 시범 행사가 펼쳐졌을 때 많은 이들로부터 관심을 얻었다고 하죠. 여기에 더해 현궁 또한 해외에서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현궁은 대전차 미사일로 이미 중동 지역에 수출된 적이 있는데요. 물론 공식적으로 수출된 적은 없지만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되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비록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현궁을 가장 먼저 수입한 사우디아라비아군의 운용 동영상이 활발히 올라오고 있으며 실전 사례도 사우디군에 의해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천무투를 비롯해 청검, 현궁이 전 세계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산 무기에 버금가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일본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차, 경공격기뿐만 아니라 미사일, 함정, 소총, 탄약, 심지어 초음속 전투기까지 개발에 성공하며 방산 분야에서 전천 후 세계 최고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일본인들이 하는 한국은 전차 외에는 볼품없다는 말은 다 한국이 부러워서 하는 말이 돼버린 것이죠. 실제로 한국은 이런 무기 산업 외에도 스마트폰, 전기차, 반도체 같은 하드웨어와 K-팝, 한국 드라마 같은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에서도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무기 산업은 처음에는 독자적으로 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되지 않았지만 먼저 핵심 군사기술을 여러 외국 군사기업과 제휴를 통해서 도입하고 그로 인해 개발비를 줄이고 이들의 최신 기술을 통합해 하나의 무기를 만드는 형태로 산업이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엿한 군사 강대국, 남들이 우리 무기를 사게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게 돼버렸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시장 분석도 뛰어나 수출하는 국가의 요구에 맞춰 고급부터 중거리 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능숙합니다. 그에 반해 일본의 경우에는 무기를 만드는 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개발비 그리고 남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높은 자존심, 심지어 낮은 성능에 비해 비싼 금액을 요구하면서 비즈니스 측면에 있어서도 한국에 한참 못 미치고 그로 인해 해외 바이어들을 잡지 못하면서 군사 산업이 한국에 한참 뒤처지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방위 산업 또한 갈라파고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일본은 수출 부진을 배경으로 많은 국내 기업들이 사업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3년 이후 현재까지 100개 회사가 관련 산업을 철수했을 정도라고 하죠. 더구나 국방부의 연구개발비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국가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산업이다 보니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것 역시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비용도 저렴하고 기술까지 이전해주니 일본 아닌 한국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사실을 일본인들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만큼 부러워하는 것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와 관련하여 일본인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산은 비용이 높아지니까 팔리지가 않는 거야. 우크라이나를 보면 평상시 장비도 중요하지만 유사시 보충 속도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런 면에서 방어력을 무시한 장비를 만들고 또 발상을 전환해서 일본도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보다 일본은 인건비가 비싸잖아라는 말이 통했지만 이제는 시급마저도 한국이 일본보다 높아졌어. 일본은 대체 어디까지 떨어질 거야? 헌법 구조와 비핵 3원칙 그리고 무기 수출 3원칙까지 일본의 평화로운 국민성으로는 방위 산업을 키우는 데는 무리가 있어. 해외 수출은커녕 국내 산업마저 쇠퇴 위기다. 일본은 유사시에 국내에서 무기 조달을 하지 못하니까 해외에서 사와야 해서 비싼 값에 사지 않을 수가 없어. 지금도 비싼 무기를 사도록 강요를 받느라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을 하고 있어. 이제 와서 새삼스레 한국과 경쟁해봐야 이미 늦은 거 아닐까?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원래 일본은 무기 수출국이 아니지 않아? 한국뿐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와도 경쟁을 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말이야. 북한과 휴전조차 하지 않은 나라와 일본을 비교하는 건 바보 같은 행위인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 일본도 과거 무기를 개발하고 수출을 하려 했던 적이 있잖아.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리고 왜 그런 사실은 전혀 모르는 거야? 한국산은 성능은 그럭저럭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으니까 그 메리트가 커. 게다가 일단 정전협정을 맺었지만 아직 전시 중인 상태고
우리와는 완전히 달라. 헌법으로 규제되어 있는데 완패라니. 이건 전혀 다른 얘기 아니야?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려거든 헌법을 개정하고 언론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힘들 거야. 방위비 증액조차 군국주의로 가는 거냐며 아우성치는 저쪽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지. 지금 시점에서 일본산 무기의 수출은 어렵다기보다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미국을 어려워하는 데다가 규제에 묶인 것들을 풀지 않는 한 대량 판매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지. 일본 정부는 너무 서툴러. 다만 군수산업은 규제도 많고 야당의 반대가 심해서 어려운 게 현실이 아닐까 싶어. 우익이나 좌익이 아니라 건설적인 의견이 난무하는 국화를 한 번쯤은 봤으면 좋겠어. 이제는 평화주의니 뭐니 해도 좋으니까 돈이 되는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좀 팔자고. 한국은 군사장비품 틈새를 잘 노려. 돈이 없는 나라에서는 F-35 같은 유럽 고성능 전투기는 필요가 없겠지. 동남아나 남미 등에 저렴하지만 분쟁에 대응 가능한 무기가 있으면 되니까 한국산은 그 요구에 딱 맞는 거야. 언제까지나 한국을 바보 취급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봐. 이미 앞서갔다고 우리도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때야. 한국 전투기 스텔스도 그렇고 개발한 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